금과 젖소의 차이. 2011년 흔히 투자를 설명할 때 장래에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버크셔가 내리는 투자의 정의는 더 까다로워서 장래에 명목이익에 대한 세금 공제 후 장래에 더 많은 구매력을 받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 현재 구매력을 남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투자는 장래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내린 정의에서 중요한 추론이 도출됩니다. 투자 위험은 베이터, 변동성을 가리키는 월스트리트 용어로서 주된 위험 측정에 사용됨. 투자 위험은 베이터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예정 보유 기간의 투자자에게 발생할 구매력 손실 확률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정 보유 기간에 투자자에게 발생할 구매력 손실 확률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유 기간에 걸쳐 어떤 자산의 구매력이 매우 확실하게 증가하기만 한다면 그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보겠지만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자산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매우 많고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 유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각 유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로서 MMF, 머니 마켓 펀드, 채권, 주택담보대출증권,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가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베이터는 지로일지 몰라도 위험은 매우 큽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런 상품에 투자한 각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급길에 맞춰 원리금을 받은 경우에도 구매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얹지 않은 실적은 앞으로도 영원히 거듭 나타날 것입니다. 화폐 가치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간혹 일부 세력이 정부를 조직적으로 압박해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정부의 정책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화폐 가치 안정을 강력하게 원하는 미국에서조차 내가 버크셔를 경영을 맡은 1965년 이후 달러의 가치가 무려 86%나 하락했습니다. 당시 1달러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지금은 7달러나 합니다. 따라서 면세기관이라면 채권 투자로 매년 이자를 4.3%를 벌었어야 이 기간의 구매력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이자 중 일부를 소득으로 생각했다면 단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 같은 납세 투자자라면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위 47년 동안 미국 단기 국채를 계속 보유했다면 연 수익률은 5.7%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만족스러운 수익률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평균 소득세율 25%를 공제하면 이 5.7%에서 나오는 실질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득세가 명목 수익률 5.7% 중 1.4%를 떼어간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나머지 4.3%를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사람들이 주로 부담스러워하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눈에 보이는 소득세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화폐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쓰였지만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작업은 모두 사람이 합니다. 물론 고금리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에는 고금리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잘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는 구매력 위험을 상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채권에 경고 딱지라도 붙여야 할 지경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나는 금액 표시 증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버크셔는 금액 표시 증권을 대량으로 보유하며 주로 단기물로 보유합니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버크셔에서는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핵심 업무이며 이 업무는 절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주로 미국 단기 국채를 보유합니다. 이는 경제가 최악의 혼란에 빠졌을 때도 유동성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유동성 수준은 200억 달러이고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최소 수준은 100억 달러입니다. 유동성 확보 목적이나 당국의 규제로 보유하는 물량을 제외하면 우리는 수익 가능성이 이례적으로 높아 보일 때만 금액 표시 증권에 투자합니다. 중략. 지금은 오래전에 월가의 주식 중개인 쉘비 컬럼 데이비스가 말했던 풍자가 적절한 시점입니다. 과거에는 무위험 수익을 제공하던 채권이 지금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해 무수익 위험을 제공하는 채권이 되었다. 두 번째 투자 유형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장차 다른 사람이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자산을 사들입니다. 17세기에는 튤립이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가 유지되려면 이런 매수자 집단이 계속 증가해야 하며 이들은 이런 매수자 집단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합니다. 이들은 자산 자체에서 나오는 산출물, 영원토록 전혀 나오지 않음, 튤립, 금, 가상화폐. 이들은 자산 자체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장래에 다른 사람이 더 열광적으로 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산을 삽니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금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 걱정하며 특히 지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투자 대상입니다. 이들이 지폐의 가치를 걱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금에는 두 가지 중대한 결점이 있습니다. 용도가 많지 않고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금이 산업용과 장식용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이런 용도로는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신규 생산량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 1온스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여전히 1온스일 뿐입니다. 금을 사는 것은 주로 향후 걱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이런 믿음이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금값 상승 자체가 금 투자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추가 매수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게다가 금값 상승 자체가 금 투자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추가 매수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시류에 편승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은 나름의 실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지난 15년 동안 인터넷 주식과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면서 합리적인 가설로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인터넷 주식과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면서 합리적인 가설로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거품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투자자들이 시장 가격 상승이라는 증거에 굴복하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한동안 증가하면서 이 유행도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부풀어 오른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지면서 옛 속담의 타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무리한다.
오늘날 세계의 금 보유고는 약 17만 톤입니다. 이 금을 모두 녹이면 한 변의 길이가 약 21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금을 모두 녹이면 한 변의 길이가 약 21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야구장 내야에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현재 금 가격이 온스당 1750달러이므로 가치는 모두 9.6조 달러가 됩니다. 이 정육면체 금덩어리를 자산 A라고 부릅시다. 이제 같은 금액 9.6조 달러, 이제 같은 금액으로 자산 B를 구성해 봅시다. 이 돈이면 미국의 모든 농경지, 매년 약 2천억 달러가 산출되는 땅 4억 에이커, 약 1.6조 제곱미터. 이 돈이면 미국의 모든 농경지를 사고 나서 엑슨모빌 매년 40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 엑슨모빌 16개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다음에도 약 1조 달러나 남아돕니다. 이렇게 대규모 매수를 하고 나서도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6조 달러로 B 대신 A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중략. 지금부터 100년 동안 농경지 4억 에이커는 옥수수, 밀, 면화, 기타 농산물을 엄청나게 생산해낼 것이며 화폐가 어떻게 되든 값진 보상을 계속해서 산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엑슨모빌은 10중 8구 수조 달러에 이르는 배당을 주주들에게 지급할 것이며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이런 회사를 16개 보유. 그러나 금 17만 톤은 100년이 지나도 크기가 그대로이며 여전히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합니다. 금덩이를 정성껏 쓰다듬어도 아무 반응은 없습니다. 물론 100년 뒤에도 겁에 질리면 금을 사려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현재 가치 9.6조 달러인 자산 A가 100년 동안 증식되는 복리 수익률은 자산 B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두 유형,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 앞에서 설명한 두 유형은 공포감이 극에 달할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개인들은 경제가 붕괴한다는 공포감에 휩쓸릴 때 금액 표시 자산, 특히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통화 붕괴가 두려울 때는 금처럼 산출물이 없는 자산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2008년 말 현금이 왕이라는 소리가 들릴 때는 현금을 보유할 시점이 아니라 투자할 시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이 쓰레기라는 소리가 들리던 1980년대 초는 채권을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시점이었습니다. 두 사례에서 대중이 따라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내가 선호하는 투자 대상은 세 번째 유형으로서 기업이나 농장이나 부동산 같은 생산 자산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적인 자산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신규 자본 투자가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구매력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이 농장, 부동산, 그리고 코카콜라, IBM, 시스캔디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예컨대 우리의 규제 대상 공익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해야 하므로 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산출물 없는 자산이나 금액 표시 자산보다는 여전히 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뒤에 사용되는 화폐가 금이든 조개 껍데기든 상어 이빨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지폐든 사람들은 이래서 번 화폐를 코카콜라나 시스땅콩 캔디와 기꺼이 바꿀 것입니다.
장래도 사람들은 더 많은 상품을 운송하고 더 많은 식품을 소비하며 지금보다 더 넓은 주거 공간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환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업용 젖소들이 여러 세기 살아가면서 갈수록 더 많은 우유를 공급할 것입니다. 젖소들의 가치는 교환 매개가 아니라 우유 공급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유를 팔아서 번 돈은 복리로 증식될 것입니다. 마치 20세기에 다우지수가 66에서 11,497로 증가했듯이 말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배당도 지급했습니다. 버크셔의 목표는 인류 기업들의 지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중략.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세 번째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단연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